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소설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고요. 자, 17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17페이지의 한 8째 줄 정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이 고소설은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유형 분류. 자, 그 유형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소재, 그 옆에 있죠. 서사, 구조, 이런 게 유사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설 보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라는 거라든가, 또는 해피엔딩, 잘 행복하게 끝난다, 이런 것은 거의 공통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이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쪽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좀 보면, 그래서 고소설의 기본적인 방법은 분량으로 한다. 이 분량이 동그라미 쳤어요. 분량. 마지막 줄에 분량이라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짧은 단편 소설, 그다음에 중간에 중장편, 그다음에 대장편 소설. 여기 지금 대장편 소설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대하 소설하고 같은 말입니다. 거기 대장편 소설이라는 말은 대하 소설하고 같다고 써놓으세요. 대장. 이게 이제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시겠지만 이걸 낙선제본 소설이라고 해요. 낙선제본 소설. 그거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또 알려드릴게요. 이 낙선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왕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립도서관. 거기에 있는 이제 궁녀들이 밤에 이제 소일거리로 읽었어요. 거기 이제 소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낙선제본 소설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국문소설은 그 17쪽의 마지막 줄 나오죠. 국문소설의 경우에는 작자 및 넘겨보세요. 18페이지. 독자의 평균적인 지식과 신분이 낮고, 한문소설의 경우는 좀 더 높겠죠. 왜 그러냐면 한문소설은 한문을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읽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반이나 사대부들, 이런 분들이 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국문소설은 낭독과 청취에 적합한 문학으로 발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이 뭐였어요? 전기수라든가, 전기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책을 읽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18페이지에 한 5째 줄 정도에 보면 한문과 한글이 가능했다고 나오죠. 한글이.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만중의 구운몽이에요. 구운몽.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운몽은. 자, 그런 것도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8페이지에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일대기적 구조의 소설, 연대기적 구조의 소설,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연대. 이제 그 설명이 밑에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일대기적 구조는 가장 많이 발전되는 유형으로 대표적인 유형이 영웅소설이다. 자, 거기 밑줄 좀 칠까요? 일대기적 구조의 소설에다 밑줄 치시고, 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영웅소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영웅소설. 영웅소설이죠. 그러니까 일대기. 하나 일대기를 관련된 게 영웅소설이다. 자, 연대기적인 구조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해서요. 가문소설이에요. 거기 밑줄 치세요. 연대기적 소설, 가문소설. 가문소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일대기와 연대기의 차이가 뭐냐면 일대기는 말 그대로 한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이런 기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시점을 가지고 썼다라고 본다면 연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대록이라고 하는데 이 가문소설은 3대록이라고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몇 대까지 나올까요? 5대까지 나와요. 5대. 5대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러니까 막 180권이 되는 거예요. 책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작품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또 나오죠. 그다음에 사파 편집적 구조. 자, 사파 편집적 구조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에피소드라고 써서 에피소드 1화. 이 사파 편집 구조라는 건 일화를 가리키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에피소드적인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에
그 사회의식이 강렬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우치전이라고 나왔죠. 이 전우치전이라고 할 때 전우치도 도수를 부려요. 그래서 이 전우치전은 홍길동전의 모티브가 돼요. 홍길동전이 이제 이런 전우치전을 가지고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홍길동전의 모티브가 된 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작 여부에 따라 창작 소설, 번역 소설, 번안 소설이 있다라고 그랬죠. 번역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고, 번안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욕을 뭐 서울로 고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윌리 로만을 철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치는 걸 번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소설의 그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이죠. 중국이라든가 명나라 청대의 소설류의 유입, 이들을 번역, 번안한 작품이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밑에 뭐 작품들 쭉 나오는데 그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소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그 넘겨오시면 이것도 사람은 알 필요 없습니다. 사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소설의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전기소설, 사회소설, 의인소설, 몽유롭게 소설부터 쭉 나와요. 이것도 뭐 여러분이 유형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소설이 나왔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소설 보겠습니다. 전기소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전기소설. 자, 이 전기소설은 기이한 이야기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옆에다가 기이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전기. 저번에 설명드렸죠. 기라는 것은 기할 기자다. 요 기자가 기할 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기소설은 상당히 이제 특징이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19쪽에 자 전기 거기 줄 주세요. 전기 19쪽의 세 번째 줄이에요. 전기 소설의 특징으로는 쭉 나오죠. 거기 보면 환상성, 초현실성, 낭만성이 있다. 자 거기다 밑줄 주세요. 전기 소설의 특징은 환상성, 그다음에 현실성, 낭만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좀 쫙 쳐놓으십시오. 자 그런 게 이제 전기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기 교환이나 이류와의 교구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사람과 귀신이 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교환이라는 것은 사람과 귀신이 정을 나눈다. 지금 1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 1번 전기소설 세 번째 줄 사람과 귀신이 정을 나눈다. 이류라는 건 사람과 동물 다른 종류 이런 뜻이니까 특히 이제 사람과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사람과 뭡니까 영혼 죽은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할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세계가 다르니까 자 이것도 다 이루죠. 그래서 이루와의 교구 이 교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정을 통하고 사귀고 뭐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밑에 나오죠. 특징이 있는데 첫째 4대 부대의 의도적인 창작으로 전화라는 것은 뭐랄까 우아하다. 우아하고 예스럽다. 이 고전 문학이 좀 말들이 어려워요. 전화 우아하고 예스럽다. 미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 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귀족 계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주변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귀족 계층의 인물. 자,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귀족 계층의 인물이 주인공이다. 자, 세 번째는 비현실과 낭만성을 중시하는 신의적인 요소. 신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신의적이다는 것. 아주 이 신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적이다. 신적. 그리고 이는 기이하다. 뭐 다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이 이제 신의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죠.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전기소설의 문체는 감각적이고요. 화려한 문어체 한문이다. 당연하죠. 이 전기소설은 전부 다 뭘로 써졌다고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써졌다고 그랬죠. 한문으로. 한글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써졌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기소설은 다 한문으로 써져 있다. 그래서 그 종종 서정적 경사. 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경사란 말이 있는데 이 경사란 건 뭐냐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기울어진다. 우리 경사가 몇 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기울어지는 걸. 시적인 응결, 압축미. 그래서 자 고전 소설 속에 들어간 시를 뭐라고 하냐면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거를 삽입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 소설 속에 들어간 시. 자 이거 뭐라고 한다? 삽입시라고 한다. 삽입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삽입시가 어떤 건지는 제가 그 뒤에 작품이 들어가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걸 삽입시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전기 소설이 특징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기 소설의 특징 네 가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잘 보십시오. 자 전기 소설엔 특징 네 가지가 있다. 그 밑에 있죠? 자 첫째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19페이지 보고 있어요. 첫째. 자, 첫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외롭고 고독한 자아상을 보여준다. 외롭고 고독한 자아상.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뜻을 품었는데 이루지 못하는 걸 회제 불우라고 그랬죠.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김시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 그 밑에 방외인이라고 나왔잖아요. 방외인 밑에서 다섯째 줄에 방외인 이거는 뭐예요? 제도권 밖 인물. 제도권 밖의 인물을 가리킨다. 방해인.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금오신화 속에 주인공들이 다 생자가 붙죠. 양생, 이생, 한생부터 쭉 생자가 붙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어때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넘기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일부 일처를 포함한다고 나왔죠? 표방한다. 그러니까 한 남편은 한 아내를 만난다는 소리죠. 그렇죠? 원래 이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였잖아요. 근데 일부 일처를 표방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죠. 전쟁, 난리, 신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쟁부터 부모의 반대까지 자 전쟁부터 쭉 밑줄 쳐보세요. 부모의 반대까지.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세계의 장벽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20페이지 보고 있어요. 첫째 줄, 둘째 줄.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속이 안 되고요. 주인공은 외롭게 죽거나 부지소종. 자, 이런 부지소종이 뭔 소리냐면 이건 좀 써놓으세요. 필기를 해주세요. 부지소종. 자, 알지 못한다. 자, 종은 이제 죽는다는 뜻이에요. 마칠 종자니까. 죽은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부지소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걸 부지소종이라고 합니다. 자, 20페이지에 지금 셋째 줄에 나와요. 부지소종.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둘째, 전기소설 속 주인공은 내면 세계를 지향한다. 내면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도 많고 이런 걸 말하죠. 자, 셋째, 자, 동그라미 치세요. 또 전기 소설 속 주인공은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강한 맹목성과 충동성이 드러나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하다. 여기 중요한 게 소극적이다. 동그라미 쳐서 소극적. 셋째. 자,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중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했는데 적극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만약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성, 충동성이 있어도 지속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장애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극이죠. 우리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전설하고 그냥 뭐 TV 드라마나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비극이죠. 물론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것도 희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이 이 비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패배하지만 지조를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왔고요. 자, 넷째 동그라미 보세요. 그 밑에 있죠. 20페이지에 지금 네 번째 단락이 있어요. 전기 소설에 등장한 인물은 문예 취향을 보여준다. 밑줄 쫙 치세요. 문예 취향.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문예 취향이라는 게. 그래서 작품 속에서 뭐 여러
그 시사 서신을 교환하면서 문예 취향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만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문학적인 재주를 품었지만 이제 그 펼치지 못하는 이야기고, 제일 밑에 보세요. 다만 밑에 있죠. 왕경용전의 옥단 같은 인물은 강인함과 슬기로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주인공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죠. 여주인공은 나약하고 소극적인 남성 주인공들과는 달리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작품은 조금 다른 결말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결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네 가지를 좀 알아두세요. 주인공은 외롭고 고독한 자아상을 펼친다. 둘째, 내면 세계를 지향한다. 셋째,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넷째, 문예 취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주요 작품의 이해입니다. 20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채치원이 나와요. 조신이나 수의전. 이 수의전 같은 경우는 이 작가를 박인양이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수의전이란 말 나오죠. 수의전, 박인양. 이 작가를 박인양으로 봐요. 수의전. 지금 20페이지 보고 있어요. 20페이지. 2번 주요 작품의 이해 첫째 줄. 수의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옮기면 뭘까요? 수의전. 기묘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수의전의 뜻이 기묘한 이야기를 수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치원이 있습니다. 채치원은 전에 이야기했죠. 육두품 작가들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금오신화도 또 나옵니다. 전등신화 영향을 받았다 할 때 전자도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자를 전자라고 그랬죠? 초가 계속 오래 불타 있으면 안 타니까 심지를 자르고 다시 불 붙이면 잘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등신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여러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요 작품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은 좀 암기할 게 있다. 21쪽. 21쪽에 보면 금오신화에 나오는 5작품이다. 이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만취, 이용남. 이용남이 술에 만취했다. 이용남이 술에 만취했다. 그래서 만복사 적보기, 치유부 벽정기. 거기 작품 나오니까 다 안 쓸게요.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남현부주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5작품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21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만복사 적폭이에요. 자, 적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윷놀이를 가리켜요. 윷놀이. 윷놀이를 적포라고. 이것도 저번 주에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윷놀이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남원에 사는 총각 양생. 여기 양생에다 동그라미 쳐서 양생. 자, 이 양생의 주인공이. 이게 이제 가끔은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만복사 적폭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양생, 이생, 김생, 박생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할 처자를 달라고 청하는데 불공을 들이러 온 여인과 인연을 맺죠. 근데 그 여인은 죽은 귀신이었어요.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승으로 떠나고 남은 양생은 그녀의 부모를 만나 덕으로 부귀를 얻었으나 잊지 못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족 개면 살고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자, 밑줄 쳐보세요.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아까 이거 제가 한자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부지소종. 그걸 부지소종이라고 그랬잖아요. 20페이지에 셋째 줄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을 엿본다는 뜻이다. 송도 개성에 사는 국학생 이생은 최신녀의 집을 지나다가 담장 너머로 그녀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요. 담장 사이로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어요.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나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이제 최신녀는 죽고 이생은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옛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죽은 줄 알았던 최신녀와 재회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두문불출 지냈으나 최신녀는 이승의 인연이 다했음을 알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유고를 장사 지내고 병을 얻는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후반부에서는 산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 애정소설, 명혼소설.
자, 명훈소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명훈소설이라고 써졌죠. 이 명자가 죽을 명자예요. 죽을 명자. 혼은 혼이 날 혼자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혼이 나는 소설이다 이거죠. 명훈소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부 벽정기. 취하여 부벽정에 논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벽루는 평양의 부벽루 별칭이고요. 부유한 개성상인 홍생. 여기도 홍생 동그라미 쳐보세요. 홍생 동그라미. 자, 이 홍생이란 사람이 자, 평양에 놀러 왔다가 선녀가 된 기자의 딸을 만나서 이제 시와 슬로 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홍생은 기시녀와 헤어지고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죽어요. 그리워하다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남현 부주지는 남쪽에 염부주라는 거는 염라,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부주가 좀 어려우면 그 지옥을 다녀온 이야기죠. 자, 여기도 박생의 동그라미 쳤어요. 자, 박생이 저승의 염라대왕을 만나서 담론을 버리고 왔다. 얼마 후 세상을 떠나서 여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현실에서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던 인재가 염부주의 왕으로부터 능력과 재주를 인정받아서 지하 세계의 왕으로 추대된다는 그런 서사죠. 그래서 이제 김시습의 울분과 기계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용궁부연록 나왔죠? 용궁부연록. 이때 부자가 갈부자예요. 용궁의 잔치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생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한생. 그래서 박연폭포로 유명한 박연의 용왕에게 초대받아서 상냥문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선물을 받고 돌아와서 숨어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선비가 이계. 자, 21쪽 마지막 줄 보세요. 이계라는 거는 다른 세계라는 뜻이에요. 거기 이계 나왔죠? 이계는 다른 세계라고 써놓았어요. 다른 세계. 21쪽 보고 있어요. 21쪽에 마지막 줄 이계. 이계의 왕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다른 세계라고. 다른 세계의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동기세요. 소환된 나는 서사구조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현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기소설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사회소설 22쪽. 사회소설. 이건 말 그대로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회소설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거기 그 사회소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새로운 여행 소설 다음에 이들은부터 밑줄 치세요. 이들은부터. 거기서 쭉 밑줄 쳐서 칭한다까지. 이들은부터 칭한다까지. 그래서 이들은 여기 나오죠. 그 초인간적인 도술 행각을 통해서 모순된 사회제도를 비판하며 부패하고 포악한 탐관오리를 규탄하는 등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을 갖춘 소설을 사회소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이 이제 홍길동전 나오죠. 뭐부터 허생전, 양반전, 호질이 있어요. 호질 할 때 질자는 무슨 질자다? 꾸지질 질자라고 써요. 꾸지질질. 이런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허균의 정치사상, 홍길동전 나오죠. 아까 이야기했죠. 전우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과 마찬가지로 전우치라는 실제 인물의 도술 행각을 통해서 정치를 비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선정. 거기 선정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를 잘한다. 이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권하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부패상을 고치게 하고 가난한 자와 불우한 사람을 구제해 보려는 그러한 의협심이 이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술 소설과 차별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생전도 밑에 나오죠. 그 밑에 보세요. 허생전. 허생이 10년 계획을 세우고 공부해야 하지만 7년째 되는 날 가난한 살림에 지친 아내가 허생에게 장인 노릇도 못하면서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세요. 23페이지. 허생은 글 공부를 중단하고 장안의 갑부인 변씨를 찾아가서 1만 양의 돈을 빌린다고 그랬죠. 허생은 이제 1만 양으로 시장에 가가지고 매점 매석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매점 매석. 그러니까 그 비싼 물건을 싸게 사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건이 없을 때 파는 거죠. 비싼 값으로.
그래서 독점 시장을 형성해서 큰 돈을 번다고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허생은 뱃사공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남쪽의 무인도를 소개받고요. 탐관오리의 수탈로 굶주린 나머지 수천의 도둑대로 변한 농민과 백성들을 회유해서 무인도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돈을 벌어요. 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보세요. 필요한 만큼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다에 버려버려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변씨에게 빌렸던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10만 냥을 갚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원금의 1할의 이자만 받으려 했지만 거절했고 이를 계기로 친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변씨는 허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의 현실과 비범성을 깊이 깨달아서 정치로 고민하는 이완에게 허생을 소개해요. 이완은 허생과 만나서 뭐 북벌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허생이 꾸짖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인 작품이 허생전인데 이것도 되게 사회 소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의 경제 구조의 취약점, 금전의 위력, 또 허망한 숙명 배척, 그러니까 명을 숭상하고 청을 배척한다는 소리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소설이라고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의인소설. 그러니까 의인소설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인소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소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밑에 나오죠. 가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비인격적인 사상이나 동식물을 자 밑줄 치세요. 인간처럼 표현한 소설이다. 23페이지 밑에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음을 의인화하거나 이런 거 심성 의인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또 동식물을 의인화하는 것을 의인 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전에 계급 프로그램 중에 뭡니까 감수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수성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이라는 게 거기서 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 감수성 할 때 성. 근데 이 감수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예민해요? 감수성이 예민해. 그렇죠? 그래서 이 감수성 할 때 성자죠. 이렇게. 이게 말장난 하는 거죠. 말장난. 이런 것도 이제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4쪽입니다. 그래서 이 심성의인 소설에서는 임재의 수성지. 그러니까 근심 숫자의 성성자잖아요. 근심의 성이란 뜻이에요. 근심성. 근심의 성. 천군 연의, 천군 본기, 천군 실록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심성의인 소설. 심성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심성, 마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수성지 나오죠. 셋째 줄에 마음을 의인화하는 천군이 주인공이다. 천군이 마음이에요. 자, 이성에 속하는 인의예지가 왕을 보좌하는 조정의 관직을 맡으며 기질에 속하는 감정적인 요소인 희로애락, 시청, 언동,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직을 담당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밑에 나오죠. 우환이 생기는데 퇴치하기에 술을 의인화한 국양을 맞이해요. 자, 여러분 국양할 때 국자가 이게 술을 가리켜 술. 국양할 때 국이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국순당이라고 하잖아요. 국순당. 이때 국이라는 게 뭡니까? 술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마음속의 근심을 함락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딸락은 동식물 의인 소설, 장기전, 서동지전. 서동지전 할 때 서자가 쥐서자입니다. 쥐서자. 쥐서자예요. 그 다음에 두껍전, 화사, 꽃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다 동식물 의인하다. 그래서 심성의인 소설이 거기다 좀 밑줄 좀 치세요.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심성의인 소설이 지식인 취향의 문제면 동물의인 소설은 해학과 풍자활동의 양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말단 관리 무능 부패를 고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사가 나왔죠. 식물의인 소설. 국가와 군신제도를 만들고 고대 지명이나 인명에 화훼에 관한 글자가 있으면 모두 모아서 이제 그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죽, 모란, 연 등 많은 꽃들로 영주, 현신, 우군
간신을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쪽에 몽유록계 소설이 나와요. 25쪽에 보면 몽유록계 소설이 나왔는데, 이 몽유록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꿈에 어떤 곳에 놀러 갔다. 몽유록. 자, 꿈에 어떤 곳에 놀러 갔다고 그랬죠. 자, 신소설 중에 몽유록의 소설이 뭐라고 그랬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 자, 이게 대표적인 몽유록이에요. 금수회의록.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금수,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회의하는 걸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몽유록계 소설. 그러니까 이 몽유록계 소설이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죠. 몽유록계하고 몽자루가 다르다. 구운몽 같은 경우는 이제 몽자루 소설이라고 그랬죠. 자, 몽자루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몽자루의 특징은 환생이 환생. 자, 그러니까 성진이가 팔선녀에게 이제 반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진이가 양소위로 가잖아요. 자, 양소위가 뭐예요? 환생이죠. 맞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몽자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몽유롭게는 밑에 나왔죠? 인몽, 꿈에 들어가고, 인도 및 자정. 그곳을 따라가서 이제 앉아 있다는 거죠. 토론해요. 토론의 진정, 시연, 시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속에서 시를 읊는다는 거죠. 시연, 정리, 강목. 꿈에서 깨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몽자루 특징은 밑에 있죠. 몽유록보다 많다, 분량이. 또 2개, 3개, 전세에서 맺어진 인연이 계속된다. 구성이 몽유록과 다르면 복잡하다. 꿈의 세계에서 자극을 받고 허물을 느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돌아온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유록에서는 2세계를 넘나드는 인물은 작품 속 서술자 위치에 머물며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기록해서 남기는 기록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꿈에 어떤 걸 보고 나서 그걸 기록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자루와 같은 자아의 각성이나 성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오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몽자루와 같은 자아의 각성이나 성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운몽이 나와요. 구운몽. 그 25쪽의 마지막 줄, 마지막 단락. 구운몽이 나옵니다. 자, 이 구운몽도 좀 설명을 드렸죠. 구운몽은 자, 천상계, 지상계, 천상계. 그래서 천상계 성진, 지상계 양소유, 다시 천상계 성진.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구운몽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현세라는 곳에서 다시 전세로 갔다가 전세상 다시 뭡니까 이제 아니 전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이제 환생이니까 내세로 갔다가 다시 현세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갔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운몽이라는 게 상당히 불교적인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왜? 인생이라는 것은 다 공이다, 공. 공이라는 것은 정말 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무의미하다.